강서연은 그날 밤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는 그녀의 곧은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맞춤 제작된 스커트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날씬한 다리 라인을 강조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그녀는 방금 막 마무리된 해외 투자 유치 계약서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혜성처럼 등장하여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로 자리 잡은 태산건설의 젊은 CEO 강서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냉철한 칼 같은,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실제로 그녀는 그랬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연이은 불운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 서연은 살아남기 위해 오직 이성과 논리만을 추구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연약함은 독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피나는 노력과 타협 없는 원칙,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뛰어난 통찰력 덕분이었다. 특히 상대방의 허점을 간파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적인 사고는 그녀를 업계의 상어떼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강인함 뒤에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장 경계했다. 대표님, 오늘 저녁 식사는 라메르에서 셰프 특선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8시 정각입니다. 비서실장 김민준이 정중하게 보고했다. 민준은 서연의 오른팔이자 그녀의 비즈니스와 사생활 모두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기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라메르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잦은 곳이었다. 오늘의 만찬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사전 미팅이었다. 그녀의 전용차가 어둠이 깔린 서울 도심을 미끄러지듯 가로질렀다. 창밖으로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삶이 존재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늘 더 높은 곳, 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이었고 그녀는 그 퍼즐을 가장 효율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연은 익숙한 얼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비즈니스 대화는 순조로웠고 그녀의 예리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논리는 상대방을 압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갔다. 예정된 식사와 대화가 끝나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아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전용차는 발레 파킹 구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레스토랑 입구 구석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형체였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거의 투명해 보일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익숙해지자 그 형체가 한 소녀라는 것을 알아챘다. 얇은 옷차림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소녀. 서연은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그녀의 세상은 질서전견했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불균형은 그녀의 관심밖이었다. 사회의 약자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그녀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냉정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소녀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미쳐
다 먹지 못한 빵 조각이 담긴 봉투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습관적으로 빵 조각을 버리려던 참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빵은 아무리 맛있어도 한두 입 이상 먹지 않는 것이 그녀의 식사 습관이었다. 소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간절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 그 눈빛이 순간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전의 자신과 마주한 듯한 기분.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때 그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남은 음식 먹어도 될까요?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바람에 날릴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 말은 서연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남은 음식. 그녀에게는 버려질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간절한 요청이었다. 강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절박한 물음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이 잠깐 멈칫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녀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 소녀는 없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빵 조각이 든 봉투를 꽉 쥐었다. 비서실장 김민주는 이미 차 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차에 타야 했다. 이 상황은 그녀의 평온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눈에는 비참함이나 동정심을 구하는 모습 대신 순수한 생존 본능만이 가득했다. 마치 작은 야생동물처럼 오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다. 소녀는 움찔하며 더욱 몸을 웅크렸다. 이거 먹으려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딱딱하게 들렸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어깨가 더욱 가늘게 떨렸다. 가져가. 서연은 봉투를 내밀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봉투에 닿는 순간 서연은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봉투 속 빵 조각은 소녀에게 금은 보화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소녀는 허겁지겁 빵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은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그림자를 불러냈다. 어린 시절 배고픔에 시달리던 자신. 타인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홀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 서연은 소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소녀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옷은 해지고 찢겨 있었다. 이 추운 밤에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이성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달랐다. 내여 이름이 뭐니?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소녀는 빵을 씹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맑았다. 이지은요, 이지은. 강서연의 뇌리에 그 이름이 박혔다. 평범하지만 그 순간 특별해진 이름. 그녀는 지은의 얇은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감정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밤에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부모님은?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혼자예요. 갈 곳이 없어요.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혼자. 갈 곳이 없다. 서연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그녀 역시 한때 혼자였고 갈 곳이 없었다. 따라와. 서연은 짧게 말했다. 김민준 실장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지은에게 손짓했다. 지은은 망설이는 듯했으나 결국 작은 발걸음으로 서연을 따라 나섰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림자는 서연의 경고했던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만남이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싸움의 한복판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전용차 뒷좌석에 지은이 앉자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하고 낯설게 변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지은의 낡은 옷차림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민준 실장은 백미러로 서연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해 보일 뿐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 집으로. 김민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서연의 개인적인 공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곳에 외부인을 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서연의 결정은 언제나 최종적이었고 이유를 묻는 것은 무의미했다. 지은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늘 어둡고 차가웠다. 이런 호화로운 차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처음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은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창밖만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소녀를 데려온 것이 옳은 결정일까?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버려두고 갈 수 없다는 강렬한 충동이 이성을 압도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적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기꺼이 그 통제력을 놓아버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어떤 운명처럼 그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실내 장식에 압도당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서연은 지은에게 낡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씻도록 했다. 지은의 몸에서는 오랜 시간 씻지 못한 냄새와 함께 상처들이 드러났다. 특히 팔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자국과 오래된 흉터들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단순히 배고픈 아이가 아니었다. 지은은 학대와 폭력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온 지은은 훨씬 깨끗하고 생기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지은에게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내주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 느릿느릿 음식을 먹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작은 어깨에 닿았다. 지은은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화들짝 놀랐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 안전함이라는 감각이 지은의 마음을 감쌌다. 그날 밤 지은은 서연의 침실 옆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지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소녀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이 작은 소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냉철한 이성은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이지은이라는 작은 존재가 강서연이라는 거대한 여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서막이었다. 강서연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안은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고요한 요새와 같았다.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되고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지은이라는 작은 존재의 등장으로 그 견고한 질서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서연의 서재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것은 태산건설의 재무보고서가 아닌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 문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심층 기사들이었다. 잠든 지은의 얼굴에 남아있던 멍자국과 흉터들은 밤새도록 서연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노숙소녀가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대표님, 조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준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태블릿 화면에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지은 양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태블릿을 덮었다. 이지은 양에 대해 알아봐줘.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조용히. 알겠습니다. 민주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적인 일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오전 내내 서연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 중요한 회의들을 주재하고 복잡한 계약서들을 검토했으며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냉철하고 빈틈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지은의 모습이 맴돌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서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대표님, 이지은 양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서연은 눈빛이 변했다. 말해봐. 민주는 태블릿 화면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지은 양은 5년 전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보육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군데의 임시보호소를 전전하다가 2년 전부터는 사실상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지은 양이 최근까지 특정 단체에 의해 보호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희망나눔회라는 자선단체입니다. 서여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희망나눔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게이오트로는 소외 계층을 돕는다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이용한 불법 구걸 강제 노동, 심지어는 장기 밀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지은이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거로군. 정황상 그렇습니다. 지은 양의 몸에 있는 상처들과도 일치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도망치다가 노숙자 신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넘겼다. 희망나눔회의 대표는 박태준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추며 자선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탐욕과 위선이 서려 있었다. 사진 속 박태준은 웃는 얼굴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서연의 예리한 시선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읽어냈다. 이 순간 서연은 단순히 한 소녀를 돕는 것을 넘어선 거대한 악과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노가 아닌 어떤 결의와 비장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이 소녀를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정의감,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올랐다. 김민준 실장.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이 희망나눔회의 모든 정보를 파헤쳐줘.
그들이 관련된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자금 흐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그리고 박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조사해. 대표님,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어둠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 소녀를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빌딩 숲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도시를 건설해온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제 그녀는 이 도시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패와 맞서 싸워야 했다. 태산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정의를 세우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 그날 오후부터 서연의 사무실은 비공개 수사팀의 본부처럼 변했다. 김민준 실장은 그녀의 지시대로 외부의 협력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때 유명했던 탐정이었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은퇴한 한동수,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데 거침없는 성격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정혜림. 이들은 서연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밀리에 접촉되었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동수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날카로운 직관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단호함과 정의감에 매료되었다. 강 대표님, 저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에 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그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정혜림 기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희망 나눔회에 대한 의혹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참이었다. 강 대표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나선다니 놀랍습니다. 태산건설처럼 거대한 기업의 수장께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냉철하게 말했다. 이지은이라는 소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팀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합니다. 한동수 씨는 현장 정보 수집과 미행 정혜림 기자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 조성, 그리고 김민준 실장은 모든 자료의 취합과 분석, 그리고 법률적 자문을 담당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의 펜트하우스는 잠들지 않았다. 지은은 서연이 마련해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잠 못 이루고 그녀의 자료들을 검토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불분명한 처리 과정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혹시 이 사고 또한 박태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미처 연결되지 않았던 점들을 이어 붙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동수는 희망 나눔회 주변을 탐문하며 박태준의 행동 패턴과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대표님, 희망 나눔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들은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불법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후원금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구걸하게 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양은 운 좋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정혜림 기자 역시 박태준에 대한 과거 기사들과 재판 기록들을 파헤치며 그의 비리를 캐고 있었다. 놀랍게도 박태준은 과거에 몇몇 정재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의 뒤에는 분명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여연은 모든 보고를 경청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을 통해 박태준을 합법적으로 압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이 잠든 방으로 가서 소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지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태산건설의 CEO로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능력, 그리고 그녀의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소녀를 구하는 것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싸움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박태준은 분명 그녀를 방해하고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강서연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를 끌어내릴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그 불꽃은 거대한 불길이 되어 어둠을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지만 항상 논리적이었다. 박태준은 스스로의 지위와 힘에 도취되어 강서연 같은 거대 기업의 CEO가 자신과 같은 하찮은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한두 번의 자선 행위로 만족하고 물러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강서연이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서연은 박태준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희망 나눔회를 공격하는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의 일환으로 노숙자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교육 법률, 자문 심리치료 등을 포괄하는 거대한 스케일로 기획되었다. 언론은 태산건설에 파격적인 행보에 찬사를 보냈고, 서연은 자애로운 기업가의 이미지를 얻었다. 대표님, 박태준 측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 실장이 보고했다. 곁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노숙자들을 저희 프로그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우리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야. 서연은 냉철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 나눔회의 진짜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박태준이 통제하던 노숙자들을 태산건설의 보호 아래로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그의 불법적인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었다. 한편 한동수 탐정은 박태준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는 희망 나눔회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노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박태준 명의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박태준이 일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한동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태준의 비밀 사무실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려 했다. 그는 오래된 베테랑 탐정답게 탁월한 은신술과 위장술로 몇 번의 위기를 모면했다. 그 자식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대표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박태준이 매주 한 번 특정 사설 금괴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그의 모든 비밀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정혜림 기자는 언론을 통해 희망 나눔회에 대한 의혹을 서서히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비리 고발 대신 노숙자 보호단체들의 실태를 조명하는 심층 보도를 통해 희망 나눔회의 위선적인 면모를 은근히 드러냈다. 그녀의 기사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희망 나눔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박태준은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서연의 프로젝트가 워낙 대규모이고 겉으로는 선한 의도를 지녔기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웠다. 박태준은 서연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명의 전화나 협박성 메시지였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태산건설의 하청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는 박태준이 단순한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깊이 연루된 인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대표님, 오늘 새벽 저희 건설 현장 중 한 곳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지만 공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민준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서효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박태준의 지시겠지. 그가 우리의 핵심 사업을 건드리기 시작했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냉철한 분석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그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야. 그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 처리를 서둘러. 그리고 보안을 강화해. 특히 김민준 실장은 태산건설의 주요 사업 정보를 박태준 측이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그의 목적은 우리를 사업적으로 압박해서 이 문제에서 손떼게 만드는 것이니까. 서연은 박태준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돈으로 움직이는 평범한 기업가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이지은이라는 소녀의 안전, 그리고 정의라는 데에. 어느 날 밤 서연은 퇴근길에 낯선 차량의 미행을 감지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운전사를 지시하여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능숙한 운전 실력으로 미행 차량을 따돌렸다. 그녀는 혼자 운전할 때에도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익힌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항상 옳았다. 이 미행은 박태준이 보낸 경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은이 잠든 방으로 향했다. 지은은 서연의 보살핌 덕분에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밝아졌다. 그녀는 이제 서연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조직이 아이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학대했는지, 그리고 도망치려다 잡힌 아이들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는지. 지은의 이야기는 서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서연은 잠든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의 얼굴에 남아있던 작은 흉터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조직이 단순히 노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신매매나 마약 유통 같은 더 큰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녀는 태산건설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박태준과 관련된 모든 법적 허점과 고발 가능한 지점들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박태준은 서연의 계속되는 압박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강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주변 인물을 노리기로 결심했다. 특히 이지은이라는 소녀가 서연의 약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은이라는 애가 강서연의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 박태준이 그의 신복에게 냉혹하게 말했다. 그 아이가 사라지면 강서연도 이 지긋지긋한 장난을 늘 멈추겠지. 조용히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박태준의 명령은 서연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한동수로부터 박태준 측에서 이지은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은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의 냉철함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가 이 순간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김민준 실장, 지금 당장 지은이의 경호를 강화해. 최정의 인력을 붙여. 그리고 지은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물색해줘. 박태준이 직접 지은이를 노리기 시작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박태준은 스스로의 손으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방어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연은 이미 역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박태준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순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의를 위한 강서연의 거대한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태준의 오만함과 강서연의 치밀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기였다. 박태준은 서연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약한 존재라 착각하고 이지은을 노려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이 감정적인 동기부여를 받은 순간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아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을 단순히 못 우안차년, 못 우안까년 말라곡지인 위검리 한동수 탐정의 첩보가 들어온 즉시 서연은 지은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에게 지시하여 태산 건설의 보안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 요원들을 지은의 경우에 배치했다. 또한 지은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태산 건설 소유의 보안 강화된 별장으로 은밀히 옮겼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며 최첨단 감시 시스템과 전문 경호원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요새와 같았다. 지은이는 안전합니다, 대표님. 그곳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을 겁니다. 김민준 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보고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제 다음 단계야. 박태준이 지은이를 찾지 못해 초조해할 때 우리가 그를 덮쳐야 해.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첫째, 박태준이 노숙자들을 착취하여 불법적으로 모은 자금을 추적하여 그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둘째, 그가 연루된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박탈하는 것. 셋째, 희망 나눔회. 내부의 비리와 아동학대 실태를 언론을 통해 만천에 공개하여 그의 명성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한동수 탐정은 박태준이 매주 방문하는 사설 금고에 대한 정보를 더욱 구체화했다. 그는 금고의 위치 보안 시스템 그리고 박태준의 방문 시간대를 파악했다. 이는 단순한 도청이나 미행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과 담대한 실행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한동수는 마치 그림자처럼 박태준의 뒤를 밟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그는 금고 건물 주변의 CCTV 사각지대와 잠입 경로를 면밀히 분석했다. 대표님, 제가 직접 금괴 침투하여 박태준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그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한동수가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위험해.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서연은 단호했다.
김민준 실장이 가장 유능한 보안 팀원들을 선별해서 한동수 씨를 지원하도록 해.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리고 장부를 확보하는 즉시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해. 같은 시각 정혜림 기자는 희망나눔회 출신의 전직 직원들과 노숙자들을 비밀리에 인터뷰하며 충격적인 증언들을 확보했다. 이들은 박태준의 잔혹함과 조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특히 지은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학대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듣는 이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할 정도였다. 정혜림은 이 증언들을 바탕으로 탐사 보도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언론에 공개될 강력한 한방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기사 발행 시기를 서연의 계획에 맞춰 조율했다. 박태준은 이지은을 찾지 못해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의 신복들은 서연의 펜트하우스 주변을 맴돌고 태산건설의 모든 자회사를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광분했다. 강서연, 이 계집애가 감히 내 영역을 건드려 이지은이라는 그 빌어먹을 애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아내 당장. 박태준은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그의 오만함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단순히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존재로 여겼고 그녀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D-Day. 한동수 팀은 박태준이 사설 금괴 들어간 틈을 타 침투 작전을 시작했다. 서연은 김민준 실장과 함께 태산건설 본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화면에는 한동수 팀원들이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금고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금고 안에서 한동수는 벽면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수십 권의 장부와 USB 메모리 그리고 고가의 명품들이 가득했다. 장부에는 박태준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뇌물 수수 기록 그리고 심지어 살인교사로 의심되는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USB에는 고위 인사들과의 은밀한 거래 영상과 녹취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박태준을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였다. 대표님, 모든 자료 확보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한동수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 이제 철수해. 박태준이 눈치채기 전에. 자료가 확보되자마자 서연은 즉시 정혜림 기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혜림은 기다렸다는 듯이 탐사보도 기사를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뿌렸다. 기사는 희망나눔회의 위선적인 민낯을 벗겨내고 박태준의 아동 착취,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사진과 증언과 함께 폭로했다. 특히 이지은과 같은 아이들이 겪었던 끔찍한 학대 사례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동시에 서연은 김민준 실장에게 지시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검찰과 경찰에 익명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증거의 양과 질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박태준과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속속들이 거론되면서 사회 전체가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다. 박태준은 언론 보도와 검찰의 움직임에 혼비백산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서연이 이토록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반박 보도를 내고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서연 측이 뿌린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박태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강서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태산건설도 내 명예도 모든 걸. 서연은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준 씨,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겁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세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태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서연의 침착함과 냉정함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완벽하게 계산된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다. 곧이어 경찰이 박태준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다. 절망과 분노에 찬 박태준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고 희망나눔회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둠의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다. 서여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시청했다. 박태준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그와 연루된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보도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깊은 고뇌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차분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지은이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지은은 서연이 오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차오. 문 갑코 지연의 순수한 미소는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이 작은 소녀를 위해 자신이 감수했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강서연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이지은이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했고 이제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몰락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구속 소식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와 연루된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도 낱낱이 파헤쳐졌다. 희망나눔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즉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약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온 범죄 행각이 백일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강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냉철한 CEO라는 수식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인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태준의 죄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가 이지은의 부모님 사망 사고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연은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박태준은 지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어린 지은을 자신의 희망 나눔회로 끌어들여 착취하려 했던 것이다. 지은의 부모님은 작은 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었는데 그 재단의 재산이 박태준의 탐욕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법의 심판대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님, 박태준 측 변호인단이 필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유산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실장이 지친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들은 넘치고도 남아 그들이 감히 진실을 왜곡하려 하다니 그녀는 지은의 증언을 법정에서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어린 지은에게 또 한 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은의 용기가 필요했다. 서연은 지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리고 지은은 놀랍게도 자신을 위해 싸워준 서연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기꺼이 증언대에 서겠다고 용기를 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태준은 법정에서도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강서연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서연이 태산건설의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지은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작은 몸을 떨면서도 지은은 또렷한 목소리로 박태준과 그의 조직이 자신과 다른 아이들에게 가했던 잔혹한 행위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순수하고 절박한 증언은 법정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어 한동수 탐정이 확보한 박태준의 비밀 장부와 USB 영상, 그리고 정혜림 기자가 취재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모든 증거는 박태준의 유죄를 명확히 입증했다. 최후 변론에서 서연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냉철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박태준의 악행을 규탄했다. 박태준 씨는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과 노숙자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 행위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이지은은 이 사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한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서연의 발언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만을 좇는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와 인간애를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결국 박태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아동학대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간접적 증거에 의한 등의 죄목으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희망 나눔회는 해체되었고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수많은 아이들과 노숙자들은 서연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서연의 정식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다. 서연은 지은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최고의 교육과 사랑을 베풀었고 지은은 서연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지은의 미소는 서연의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온기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강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산건설의 CEO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녀의 경영 철학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기업의 이윤 추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중요하게 여겼다. 태산건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이지은과 같은 아이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동수 탐정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여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조리를 파헤치는 일을 계속했고 정혜림 기자는 희망 나눔회 사건으로 언론상을 수상하며 더욱 심층적인 탐사 보도를 이어갔다. 김민준 실장은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시간이 흘러 이지은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하며 미래의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녀는 종종 서연에게 말했다. 이모 그때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모는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서연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지은아,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단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성공만을 쫓는 차가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어. 고맙다, 지은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성공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깨달은 여인의 따뜻한 빛이 그 안에 가득했다. 강서연의 이야기는 한 소녀의 삶을 바꾼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불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용기와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남은 음식 한 조각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한 거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